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한신대학교의 유영석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마이크가 그 옆에. 예.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유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병철 원장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해서 내부 통제를 잘 구축해야 되는 너무 제가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저는 현재 한신대학교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삼성에서 재무 쪽을 오래 했었고, 직접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무림 그룹에서 이제 감사로서 한 6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소감은 결국은 이 내부 통제 인프라에 대한 경영 진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많은 제가 이제 최근에도 여러 중견기업도 한번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내부 통제 인프라가 허술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내부 통제 인프라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 느껴봤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또 기업 내부의 각 부문별로 이런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업무가 과연 업무 프로세스가 페어 프로세스인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프로세스인가, 이런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보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기업의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 추부금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택트 시대에 기업의 리스크는 점점 증대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작동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언제 어느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미 감사는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시적으로 각 영업, 구매, 재무, 생산, 연구소 할 것 없이 기업 내부의 각 분야별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갖춰서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우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후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데이터의 분석, 아까 RPA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고 해서 이러한 이 IT를 활용한 어떤 검증 능력, 이거를 제고할 필요가 꼭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IIA의 정의도 나왔습니다. 국제 내부 감사인 협회에서도 뭐냐면 우리 내부 감사인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부정적발 혹은 처벌이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이 가치 창출, 어떤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의 내부 통제 인프라를 확실히 경영 진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 개선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부 인프라의 확대에 대해서 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지성 부사장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지성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미국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재무 담당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유한 킴벌리에서 내부 통제 실장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이제 책임을 졌었는데요. 오늘 한국기업경영학회 이해춘 원장님 초청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병철 원장님 강의는 예전에 이제 몇 번 들었었는데 내부 통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주제가 지속 가능 경영 거기서의 어떤 감사의 어떤 역할 또 나아갈 방향은 어떤가 이런 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내부 통제 실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통제 제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 이런 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의 제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가 140년이 넘고 뭐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 서구권의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했더니 그렇게 기업의 역사가 뭐 100년 넘는 기업들은 지금 저희는 두산그룹이 대표적이지만은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제도가 있었길래 이렇게 100년이 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었고 수익성이라 아니면 뭐 매출의 성장이 가능했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유한 킴벌리 있을 때 킴벌리 클락이 140년 된 회사였지만은 우리 감사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통제 제도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투 베이직인 거죠. 백투 베이직이 뭐냐면은 이 내부 감사 제도라든가 아니면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해서 과연 기업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이 내부 통제 제도라든가 감사 제도를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 되겠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나 통제 제도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어떤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은 뭐 정경련에서도 예전에 조사된 자료지만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외부의 어떤 제도,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윤리 경영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회사 내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돼야 되고 문화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최고 경영진 그리고 모두의 어떤 내부 통제 제도라든가 감사 제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공유가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 이제 최고 경영진이라든가 여기 계신 이제 감사님들의 아주 특별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거를 전파될 수 있도록 보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백투 베이직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내부 통제에 있어서 사실은 코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미국 내부 통제 학회에서 발표된 그 내부 통제의 틀이 있습니다. 5가지 환경 요소. 그게 지금 최근에는 뭐 ERM으로도 발표가 되고 했지만 그 내용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통제 환경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어떤 내부 통제 활동,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해서 전사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언더스탠딩을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여기 지금 이제 감사가 되겠죠. 여러 형태의 감사가 될 텐데 이거를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구 자본주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100년 넘은 어떤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고 이제 제가 제 경험상 외람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를 최고 경영진 그리고 감사님들 그리고 각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아젠다를 설정해서
지금 코비드 시대에는 특별히 아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은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많고 감사를 리모트로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유한킴벌 같으면은 자율 내부 통제라고 해서 뭐 감사실이나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원이 다 내부 통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화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경영진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이 코비드 시대에 좀 더 저희가 내부 감사나 아니면 내부 통제 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산 기능의 뭐 증대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 중심의 전사적인 통제. 그게 이제 내부 이제 뭐 책에서 많이 보시는 코소 프레임워크에 보시면은 그 옆에 뭐 큐빅으로 돼서 단면으로 돼 있는데 그 내부 통제 제도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전사적으로 추진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준용을 한다면 그런 어떤 그 전사적인 통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부 통제의 그 전사적인 그 통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명희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나다 순으로도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지금 오늘 들으면서 제가 그 자료를 사실 미리 받아서 쭉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정말 내 마음에 딱 든다. 정말 감동적이다 그랬는데 와서 들으면서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가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 다시 한번 내가 어디쯤 있는가를 확인하게 됐고요. 저는 제 커리어 대부분이 그 금융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어느 은행이든 뭐든 거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내부 통제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내 돈 맡겨도 돼?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듣고 그렇죠? 정말 모든 게 전산화 됐다 그래도 전산 자체에서도 저런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현재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쭉 강의 들은 거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여기쯤 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더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반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장님 그 8가지 두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내부 리스크 발견 카나리아 보호와 칭찬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 좀 넘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쭉 설명해 주신 거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랬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볼 때 뭐 라임 사태 막 이런 거 보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내부 통제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변했나 이거보다는 저희가 그 환란이 있었죠. 주로 IMF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IMF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전과 이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많은 금융기관이 막 사라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근래에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게다가 금융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은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가 금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테크의 경쟁까지 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은 이 파라다임 시프트에 굉장히 대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의 변화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 그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의 이 라인이 3선 방어 체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일선 부서가 1차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업무 일선 부서 자체 내에서도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혼자 하고 본인이 그걸 바꾸기도 하고 뭐 다 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업무 일선 부서는 듀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막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두 막아져 있는 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랑 나랑 뭐 이런 거 못 믿고 누가 믿냐? 요새는 아닙니다. 제가 감독원에 있을 때 검사 나갔는데 금융기관에서 점심에 이제 그 책임자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그 담당자한테 자기 패스워드를 주고 나가요. 검사 나가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본의 내부 통제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저 내 직원 안 믿으면 뭐 어떡하면 그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크게 마음 안 먹으면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렇게 막아놓은 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 그런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차 라인이 업무 일선 부서,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은 이제 그 준법 감시인 제도라고 해서 200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컴플라이언스 부서라 그러는데 이 부서는 어떤 업무의 사전, 프로세스 중간, 마지막 이 세 단계를 다 독립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준법감시부서는 이제 CEO한테 리포팅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 뭐 내부 감사든 감사위원회든 상근 감사위원이든 이분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좀 전에 한 이 준법감시부서까지 포함해서 이 3선 라인까지 이제 그러니까 3으로 돼 있는 거죠. 그거 딱 보면은 1차, 2차, 3차 확실하게 돼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은 특별히 감독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금융사의 이런 리스크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감독기관이 제대로 모든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또 잘못하면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법 꼭 준수해야 되는 법이 은행법, 뭐 자본시장법, 자통법이라 그러는데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바로 제재를 하거나 그 자기의 직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 신문에 혹시 관심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은 많이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그 금융기관은 이 경제 구조가 너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이도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냐면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가 도전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플러스 요새 ESG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인 책임도 금융사가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플러스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해서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이 대출받고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 업체나 많이 힘들어졌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대출을 못 갚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거에 대한 충당금이라 그래요. 이거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쌓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신용 리스크 관리죠. 그 다음에는 유동성, 항상 아까 현금 흐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금융기관은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틴전시 펀딩 플랜 이런 거를 꼭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본을 또 그럼 많이 갖고 있으면 다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주주들이 굉장히 눈 크게 뜨고 봐요. 너네 왜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쓸데없이 자본을 이렇게 많이 축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에 가서 경쟁하기는 쉽지가 않다 보니 이 동남아로 많이 나갔습니다. 동남아의 상태는 저희보다는 이 금융 그 시스템이나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데 굉장히 더 눈 크게 뜨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고요.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서류 감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더욱 더 체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M&A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어느 날 보니까 이쪽 금융지주에 이 회사가 들어갔네. 그렇게 합니다. M&A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오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가 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행 산업이 부진이 되고 교통 인프라가 같이 하락되고 그러면 다 모든 게 하락만 됐냐? 아까 그 수치 보는 중에는 수익이 확 늘어난 데도 있죠. 매출이 늘어나고 언택트 산업 관련해 가치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산업은 기존에 움직임이 있는 데서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제대로 봐야 되는 그런 리스크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너무나 많이 그 양적 완화를 했어요. 자산 버블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ESG 관련해서 점점 어제 바로 그 대통령이 이제 석탄 발전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감축하겠다는 거 발표를 하대요. 흑백 영상으로 나왔죠. 그만큼 천연색과 흑백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세이브가 된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국제적인 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아까 저 그레이 스완, 블랙 스완 많이 듣는데 그레이 스완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후 관련해서는 그린 스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수많이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디지털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에 자고 나면 달라진다.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계속 정보도 입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리스크라는 거를 한도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본 대비 현재 그 내부 자본 총량을 위험량 그래서 총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그 업종별, 나라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신용 리스크라든가 뭐 그 각종 자본 관련해서 혹은 유동성 리스크,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또 그 기타로 편중 혹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리스크 그 수치를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해요. 토탈 어떻게 변하나. 여기서 한 80에서 90% 정도가 소진이 되면 그때 이제 워닝 트리거. 아 이거 너무 많이 썼구나. 어느 부분이 치우치진 않았나. 이러면서 보면서 리스크 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해서 올려서 이게 쓸만하다. 혹은 여기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안심은 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으로도 막았고 다 했는데 왜 사고가 나나. 이 모든 관리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아까 실수하고 이런 거는 시스템이 걸러줘요. 점 하나 잘못 찍고 공 하나 잘못 찍은 건 시스템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못 써요. 근데 서로 손잡고 너랑 나랑 남이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원장님 말씀하신 1번 그 카나리아를 내부 제보하는 데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린 거에 우리 각 그 금융회사는 그래서 내부 제보 제도도 그냥 유명무실한 거가 쭉 있어 왔는데 이건 아니다. 활성화하자.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살짝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하면은 그 최근에 그 사모펀드 같은 것도 그냥 다시 보면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그랬냐. 그거보다는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투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손절매하고 다른 데 투자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손실을 다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시저랑 상관없는 이상한 프로시저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기, 횡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아까 같은 그 제보 제도 같은 게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내부 통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말씀 주신 중에 그 우리가 지금 2.0 오디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금융회사는 3.0이고요. 4.0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RPA로 이미 많이 돼 있고요. 상시 감사는 전부 다 그 자동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완하는 게 이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혹시 거의가 지금 2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분만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해 주시면.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2020년도 한국기업경영학교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0년도 한국기업경영학회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장례가 조금 정리가 되면 오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